안녕하세요. 화학물질 컨설팅 전문기관 알캠송연의 방은비 부장입니다. 이번에 인실리코와 다소 시스템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웨비나를 통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화평법과 물질 등록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물질 등록의 큐사르, 즉 정량적 구조활성 관계 모델링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짧게 소개드리려 합니다. 먼저 화평법의 개요입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화학물질의 등록과 신고, 그리고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심사와 평가,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평법에서 화학물질은 크게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구분되는데요. 기존화학물질은 쉽게 말해서 기존에 국내에 유통되고 있던 화학물질들을 말하고,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새롭게 합성된 화학물질이나 또 흔하게 유통되지 않던 물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화학물질들 중에서 염산, 질산 이렇게 특별하게 좀 조기 등록과 평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510종의 물질을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평법은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총 15가지의 타법에 대해서 적용받고 있는 물질들은 모두 화평법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물질이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이나 또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다 라고 한다면 해당 물질은 화평법 물질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화평법을 따라야 하는데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또는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화평법에 따른 물질 등록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올해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내년부터는 신규 화학물질도 0.1톤이 아니라 1톤 이상이어야지 화평법의 물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가 약간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질 등록 시기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은 톤수별로 사전 신고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사전 신고를 하고 나면 각각에 맞는 톤수별로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 유예기간 안에 등록 통지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 1000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또는 1톤 이상의 CMR 물질의 경우에는 21년 12월 31일까지가 유예기간이었어서 이미 1차 등록이 모두 마감되었고요. 그 다음 100에서 1000톤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올해 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연간 10에서 100톤 기존 화학물질은 27년, 1에서 10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510종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등록 시 제출 자료인데요. 화평법 물질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1번 제조 수입자의 정보부터 8번 위해성에 관한 자료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작성해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5번과 6번에 있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 그리고 유해성에 관한 자료가 각각의 톤수 범위별로 제출하는 개수가 달라지고 최대 47개 시험 항목에 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표가 바로 47개의 시험 항목을 담은 표인데요. 보시다시피 0.1에서 1톤, 1에서 10톤, 10에서 100톤, 100에서 1000톤, 1000톤 이상으로 이렇게 갈수록 추가되는 시험 자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톤은 기본적으로 15개, 10에서 100톤은 26개, 100에서 1000톤은 37개,
1000톤 이상의 경우에는 47개의 시험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물질의 경우 톤수 기준을 만족하면 반드시 물질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물질의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면제는 별도의 절차 없이 등록이 면제되는 당연 면제와 면제 확인을 받음으로써 등록이 면제되는 확인 후 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당연 면제에 속하는 항목들은 먼저 기계에 내장되어서 수입되는 화학물질, 리튬 배터리처럼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당연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는 시험 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마지막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등 위해성이 매우 낮다고 고시된 별표 1과 별표 2에 있는 화학물질,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는 따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 없이 당연하게 등록이 면제되는 항목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 후 면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환경부에 이제 제출을 함으로써 등록이 면제되는 항목들인데요. 전량 수출하는 화학물질이거나 또는 시약, 과학적 실험 분석, 화학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 저우려 고분자 화합물 또는 표면 처리된 화학물질, 그리고 비분리 중간체, 현장 분리 중간체,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면제 확인을 받고 그렇게 등록이 면제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등록을 했거나 또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 안 했거나 면제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최소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벌칙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각각의 용도와 물질별 양을 잘 계산하셔가지고 화평법 등록 의무를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구체적으로 물질 등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큐사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질 등록 절차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공동 등록, 개별 등록, 후발 등록. 공동 등록은 기존 화학물질의 일반적인 등록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화학물질의 물질 등록을 진행할 때는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등록 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생산해서 제출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즉, 어떤 A라는 물질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A라는 물질을 등록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각 업체들 중 대표자라는 것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대표자 업체를 필두로 등록 서류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 대표자가 먼저 등록 신청을 한 뒤에 통지를 받으면 나머지 업체분들이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 등록을 하는 이유는 등록 신청 자료, 특별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7가지 시험 자료를 모두 생산하는 데에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중복된 시험 자료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으로는 원칙은 공동 등록이다 라고 정해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개별 등록입니다. 개별 등록을 하는 경우는 신규 화학물질에 주로 속하는데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등록하려는 자들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등록 신청 자료를 준비해서 개별로 각자가 제조하기 전에 또는 각자가 수입하기 전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후발 등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 510종 기존 화학물질 또는 이미 공동 등록이 앞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완료된 기존화학 물질을 나중에 등록하려는 자는 참조권이라는 권리를 구매해서 기존 협의체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서 개별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물질이 등록된 물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료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제출된 자료, 참조권 형태로 참조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참조권 구매나 자료 생산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그 뒤에 개별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물질 등록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등록의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 선정, 그 뒤에 등록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단계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대표자 투표나 선정, 승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협의체 안에서 참여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적극적 구성원으로서 함께 대표자와 함께 가장 먼저 등록을 할 것인지 또는 소극적 구성원으로서 나중에 등록을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체 안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이 서로가 동일한 물질인지 동일한 시험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갭 분석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데이터 갭 분석은 협의체 안에서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국내외 유해성 자료들, 시험 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무료로 활용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또는 면제될 수 있는 시험 자료가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갭 분석 과정을 통해서 최대 47개 시험 항목의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갭 분석 과정을 거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유해성 시험 자료, 최대 47가지 시험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이나 무료 자료의 활용 여부나 소유권 또는 참조권 등등을 검색하게 되고 또는 기생산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새롭게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GLP 시험기관과 함께 시험 자료 생산 계약을 체결해서 시험 자료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분류 표시가 확정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이 위해성 자료는 연간 10톤 이상 등록할 때만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용도라든지 해당 물질이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걸 토대로 노출 시나리오라는 것을 작성하고 노출 평가를 수행해서 예상되는 노출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렇게 노출되었을 때 과연 위험한지 아닌지 안전한지 거기에 대해서 위해도라는 것을 결정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 등록 서류를 전체적으로 시험 요약서, 생략 사유서 등등에 대한 이런 문서들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자 먼저 제출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협의체 구성원들, 협약 당사자들의 등록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 이후에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안전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보안이 나오면 보안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등록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 등록에 대해서 5가지 절차로 나눠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스텝 3, 유해성 시험 자료 확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47가지 시험 항목을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생산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게 들고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업체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유해성 시험 자료를 직접 생산했을 때의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현재 국내에 유통되거나 유통된 적이 있는 화학물질의 수, 기존 화학물질의 수가 약 4만여 종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GLP 인증을 받은 시험자료 생산, 연구기관의 수, 그리고 국가기관 관리 인력이 이런 법정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생독성 시험의 경우 전체 GLP 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은 약 현재 기준으로 20개에서 30개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특별히 수생독성 시험이 가능한 기관의 수는 더 줄어듭니다. 13개에서 15개 정도의 시험 기관만이 GLP 기준에 맞춰서 수생독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필연적으로 캐파가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실제로 급성 수생독성의 시험 기간이 2, 3개월이면 끝나는 시험인데 캐파 부족을 이유로 7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시험 기간이 이렇게 오래 소요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 비용의 문제입니다. 1000톤 이상 등록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유해성 항목, 총 47개 항목을 생산할 경우에는 거의 30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산업체가 해당 물질의 제조나 수입 자체를 아예 포기해버릴 정도로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동물 윤리 그리고 동물 복지를 위해 척추동물 시험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조에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척추동물 시험의 유효성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척추동물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척추동물 시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척추동물 시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화평법에서도 제16조의 2 척추동물 시험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척추동물 시험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파 부족의 문제, 시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와 비용의 문제, 그리고 동물 윤리, 동물 복지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성 시험 자료 생산을 할 때는 GLP 시험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갭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시험 자체를 시험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고시에 따라서 면제하거나 생략하는 방법, 그리고 유사 물질에 대한 것으로 리더 크로스 하는 방법, 그리고 증거의 가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험 자료들을 모아서 내는 방법, 그리고 시험 관내 시험, 인비트로 시험 등을 통해서 동물 시험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사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이 바로 이 큐사르를 활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사르 모델링은 정량적 구조 활성 관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구조의 기초에서 화학물질의 독성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를 통해서 독성을 예측하는 전산 접근법, 그래서 인실리코 방법입니다. 전산 접근법인데요. 목표 물질과 유사성을 갖는 물질들 간의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통해서 실제 시험 자료가 없는 독성 등 이런 독성 활성에 대해서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 화학 물질의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또는 유사한 물질 그룹 관리 등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큐사 모델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평법 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화평법 제14조 그리고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따라서 다음에 해당되는 시험 자료의 경우 구조 활성 관계 예측 프로그램 모델, 즉 큐사르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시험 자료 대신 제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시험 자료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시험 자료인데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요 0.1에서 1톤 그리고 1에서 10톤 사이 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요한 등록 자료, 주요 시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윗톤수 10에서 100톤, 100에서 1000톤, 1000톤 이상의 경우에도 주된 자료로 활용은 조금 부족하지만 조금 불충분한 자료에 덧붙여서 보조 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큐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배포되고 있는 대표적인 큐사의 모델들은 탑캣, OECD 툴박스, 베가, 에피수트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다만 각 모델마다 평가가 가능한 시험 항목과 유료, 무료 여부가 매우 상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툴을 사용했을 때 이 툴로 평가가 가능한지, 평가가 불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이왕이면은 최대한 많은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큐사로 제출을 할 때는 먼저 과학적 유효성이 확립된 모델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큐사 모델에 대한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주요 자료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두 가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나는 QMRF, 모델 정보 보고 서식이라고 하고요. QPRF, 예측 결과 보고 서식. 이렇게 두 가지 문서를 통해서 이런 모델에 대한 유효성과 예측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문서화해서 큐사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일부 모델은 구동 결과가 매우 간소화되어 있거나 이런 QMRF나 QPRF를 작성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만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을 선택할 때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적절한지, 그리고 평가가 가능한 시험 항목이 충분히 많은지 등등을 고려해서 모델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큐사 제출 자료 예시인데요. 탑캣이라는 큐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돌린 자료입니다. 인체 유해성 항목 47가지 항목 중에 복귀 돌연변이, 에임스 테스트라고 불리는 복귀 돌연변이 항목에 대해서 돌린 자료입니다. 시트릭 애시드로 돌렸고요.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큐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유사한 물질들 간의 정량적인 구조활성 관계를 통해서 예측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사한 물질의 결과가 non-mutagen, 즉 변이원성이 아니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프리딕션 쪽에 보시면은 대상 물질의 결과가 예측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non-mutagen, 변이원성 아님이라고 판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유해성 시험 항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캣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환경유해성 항목을 돌린 것인데요. 이분해성 항목입니다. 돌린 결과를 보니 이 대상 물질과 유사한 물질들의 결과를 돌려서 봤더니 유사한 물질들의 결과는 이분해성 물질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델 프리딕션을 통해서 대상 물질의 결과를 봤더니 역시 유사한 물질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분해성 물질이 아닌 것으로 예측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큐사 자료로 제출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QMRF와 QPRF와 함께 이런 큐사 결과 레포트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건 QMRF와 QPRF의 예시입니다. 환경부에서 발간한 큐사 지침서에서 따왔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QMRF의 경우 모델의 소스나 출처, 타입, 알고리즘, 구동되는 알고리즘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QPRF에는 물질 정보와 예측 결과, 모델에 대한 정보와 적합성, 모델 결과에 대한 해석 등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를 작성할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구동될 수 있는, 출력될 수 있는 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큐사 활용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큐사 활용의 장점 중 가장 강력한 장점 하나는 바로 저렴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47가지 항목은 최대 30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에서 10톤 기준 15개 항목에 대한 시험 자료 생산 역시 30억까지는 아니지만 약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질 특성에 따라서 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큐사 자료로 제출했을 때는 큐사 프로그램마다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절반 이상의 비용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장점은 등록 시간 단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현재 있는 GLP 시험기관의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에서 10톤 시험 자료를 모두 생산할 때 생산 기간만 약 8에서 10개월, 1년 가까이 걸리게 됩니다. 그 반면에 큐사 자료로 제출했을 때 등록 소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시험 자료 생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대기업, 이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H사와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약 6개월 정도로 등록 시간을 확 단축시켜서 빠르게 등록을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척추동물 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법 제16조의 2, 척추동물 시험의 최소화 원칙을 지키고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동물 윤리를 준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평법과 큐사르 활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아직 100에서 1000톤 등록 진행 중이라서 큐사르의 활용성에 대해 크게 체감되지는 않으시겠지만 톤수가 내려갈수록 큐사르의 활용도는 점점 커지니 물질 등록에 있어서 등록 시간과 비용을 잘 고려하셔서 큐사르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평법을 비롯해서 화관법, 살생물제, MSDS, 다양한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알캠 송연회에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실리코에서 디스커버 스튜디오를 담당하고 있는 임소정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큐사를 활용한 이 인실리코 독성 평가인 팝캣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큐사를 활용한 동물 실험 대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물 실험의 실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한 해 실험 동물 500만 마리 수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동물보호단체 비굴구조 네트워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소 1억 9,210만 마리의 동물이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 동물 대신 장기 칩 3D 프린팅 그리고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실험을 지원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온 뉴스의 그래프인데요. 2022년의 실험동물 현황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쭉쭉 증가해서 2022년에는 500만 마리 정도가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추려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기사에서는 농약 동물 실험 멈춰달라라고 HSI 동물 대체 시험법이 국회에 통과하는 것을 촉구해달라라고 하는 뉴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법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동물 실험 대안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실험을 통한 독성 예측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비용 문제가 많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독성 시험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실험 조건이 한계가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인증된 기관에서만 측정 가능한 경우 존재하고 있고 실험 환경이 실제 환경이랑 다르게 설정되어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내외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동물 실험 결과가 항상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체 내외의 차이점이 있다입니다. 또한 동물 윤리 문제에서도 많은 동물이 고통을 겪거나 죽음에 이르는 방식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동물 윤리 때문에 이 동물 실험 금지법이 발현이 되었고 그 화장품 관련 법에서 이미 이 동물 실험 금지법이 실행 중이라고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실험은 여러 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평법과 큐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화평법이라고 하는 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은 201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고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하는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나 수입되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1톤, 연 1톤 이상의 등록 대상 기존 화학물질이 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내 화평법에서는 동일하게 큐사 방법이 사용 가능하도록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법의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3호에 기재되는 것과 같이 제조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 관계 예측 프로그램, 즉 큐사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큐사를 통해서 대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큐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큐사란 구조와 활성 사이에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여러 가지 표현 인자,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링의 구조가 몇 개인지, 옥시젠의 구조가 몇 개고, 몰레큘러 웨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표현 인자들을 조합해서 액티비티를 표현하는 함수로서 생성할 수가 있는 거고요. 큐사의 사용 목적은 화학 구조의 특성으로 스크리닝이 가능한 독성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물질을 가지고 와서 표현 인자를 생성하고 상관관계 분석으로 모델을 생성을 했을 때 이 모델을 통해서 한 번에 다량의 화학 물질을 예측할 수 있는,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큐사를 사용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생성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 예측에 빠른 시간으로 예측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큐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사를 통해서 실험을 한다면 앞서 얘기 드렸던 이런 6가지의 단점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간과 비용 문제는 빠른 계산 속도로 인해서 해소가 될 것입니다. 실험 조건의 한계는 실험 조건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한계를 돌파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생체 내외의 차이도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도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윤리 문제에서도 존재하지 않도록 윤리 문제를 없애줄 수 있는 거고요. 동물 실험이 없기 때문에 동물 실험 금지 법안에서도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것도 저희가 이 단백질과 화합물 혹은 그들의 상호작용들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큐사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바이오비아의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 내에는 ADME와 톡시시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는 화학과 소재, 그리고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분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GUI 기반으로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유치원생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쉬운 사용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병렬 계산에서 CPU와 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 빈도에 대해서도 절감을 하실 수 있고 비용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프로테인 엔지니어링에서는 항체나 단백질에서의 모델링 혹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스트럭처 베이스 드럭 디자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ADME 혹은 턱시시티와 같은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이 있고 화합물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라이브러리 아날리시스에서는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화합물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어지는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라이브러리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심이 되는 ADME와 탁시시티 예측하는 기능에 대해서 안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ADMET에서는 신진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예측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진대사는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흡수, 그리고 분포, 대사, 배설에 관련된 기능들을 예측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탁시시티에서는 탑캣이라는 모델을 활용하고 있고 이 탑캣이라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QSTR 솔루션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턱시시티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턱시시티 예측이 되는 독성의 종류는 다양하게 가능하지만 약 16종 정도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2D 구조를 입력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독성을 예측할 수 있고 예측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검증 도구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오른쪽과 같은 리포트 형태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측 모델, 앞서 말씀드렸던 ADME와 탁시시티 관련된 예측 모델 생성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한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독성이 있다, 독성이 없다 라는 것을 분류하면서 안내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결과는 턱식인지 넌턱식인지 뮤타젠인지 넌뮤타젠인지 이렇게 결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DME에서는 이런 4가지 항목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탑캣에서는 이런 7가지 항목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7가지의 탑캣 항목 중에서는 여기 화평법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복귀 돌연 변이, 그리고 피부 자극성, 피부 과민성, 그리고 안구 자극성이 화평법에서 요구되는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의 결과는 여기 보이는 PDF 파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시트릭 엑시드라고 하는 화합물을 집어넣었고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몰레큘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어떤 모델에서 계산이 진행되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 시밀러 컴파운드를 통해서 이 시트릭 엑시드랑 어떤 컴파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어떤 컴파운드들이 비슷하게 생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트릭 엑시드에 대한 결과값이 이 프레딕션 스코어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실제 프레딕션 스코어는 프레딕션 항목에서 마일드인지 여기 모더레이트인지 시비어인지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의 이 값이 정말로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베이시안 스코어도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버빌리티라고 해서 정말로 이 모델이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항목도 존재하고 있고요.
이때 마일드인지 모더레이트, 시비어한 항목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그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피처 컨트리뷰션이라는 항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있는 예측 모델 생성 방식은 리그레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는 독성의 정도를 수치로서 안내를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74kg 바디웨이트이 있다. 그러면 이때 독성은 뭐 IC50 값이 12나노몰 정도가 됩니다. 라고 이 예측 정도를 실제 독성 수치로 안내를 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ME 항목에서는 Aqueous Solubility와 BBB와 같은 두 가지 항목이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했고요. 탑캣에서는 요 7가지 항목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 화평법에서 요구하는 독성들은 이 빨간색으로 강조된 급성 경구 독성과 급성 흡입 독성, 급성 어류 독성, 그리고 급성 물벼룩 독성 이렇게 4가지 항목이 화평법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리그레이션 모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엔드포인트에서 어떤 항목으로 계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풋 모델에서 어떤 인풋 몰레큘에서 어떤 화합물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화합물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밀러 컴파운드에서 내가 넣어준 화합물과 어떤 데이터에 있는 어떤 화합물들이 유사하게 생겼는지, 그들의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내가 넣어준 화합물의 예측 값이 이 프레딕션 스코어에서 실제 프레딕션 값으로 얼만큼 나왔는지 그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두 표현이 됩니다. 또한 피처 컨트리뷰션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화합물에서 어느 부분이 독성이 있는지 독성이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리그레이션 모델을 통해서 유해성 평가 사항에 있는 0.1에서 1톤 사이에 있는 요 항목들과 1톤에서 10톤 사이에 있는 요 항목들에 대해서 굵은 글씨로 되어져 있는 항목들이 이 탑캣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활용했을 때 독성을 예측하는 장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비용과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성을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장점도 존재하고 있고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성 문제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이고요. 곧 Q&A 세션이 시작되니 QA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 장시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에서 소재 및 화학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대표 이상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Q&A 세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중 본인의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화학 물질들에 대한 질의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Q&A가 끝나고 설문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설문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웨비나를 마치고 일일이 연락드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도 Q&A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혹시 시간이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설문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의부터 좀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희가 첫 번째 발표 세션에서도 좀 말씀 주셨던 내용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신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그 물질 등록하는 회사가 있냐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회사명은 좀 밝히기 어렵긴 한데요. H사라고 하는 곳에서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물질 등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이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를 구매하셔서 이용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 이름을 들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도 네. 들었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질을 이렇게 등록하게 될 때, 네, 그 서류들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서류 작성들도 인실리코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됩니까? 서류 작성은 디스커버리 스튜디오에서는 일단 필요한 정보만 PDF 파일로 생성을 해주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표에서 나오는 그 PDF 파일만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물질 등록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별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서류 작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물질 등록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다음 질문은 저희 제품에 대한 질문이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금액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디스커버리 스튜디오는 연구랑 연간 그리고 분기 라이선스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랑 더불어서 물질 개수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기간 내에 가지고 계신 모든 물질을 한 번에 계산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등록 시기에 맞춰서 구매하신다면 비용은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많이 절약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게 책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금액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공유드린 것처럼 저희가 큐사라는 걸 활용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물질 등록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도 마찬가지로 구매에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 이렇게 주체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물질 등록하는 업체가 직접 구매를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물질 등록하는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컨설팅하는 업체에서도 측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컨설팅으로 문의가 들어온 화합물들을 검토하는 용도로는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 주신 내용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큐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저희 이제 탑캣이라고 하는 저희 제품이 갖는 네. 타사 무료 제품들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미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요. 백업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레포트 형태, 즉 PDF 형태로 결과값이 제공이 된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D 구조나 혹은 스마일즈 구조로 화합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조를 쉽게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만으로 원클릭으로 독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만들다기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질의를 주신 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화합물만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합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알려지지 않은 신규 화합물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알려져 있지 않은 화합물도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탑캣이라고 하는 건 보유하고 계신 독성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기존 예측 모델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화합물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예측률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큐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많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독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독성 예측 시간은 어느 정도로 빨라지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서도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보통의 동물 실험을 수행을 하신다면 국내 시험 기간이 적다 보니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고요. 동물 독성에 발현이 되는 시간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탑캣을 활용하신다면 한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든 몇 가지 화합물에 대해서든 수분 안에 계산 결과가 도출이 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독성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5가지 화합물을 계산하는 데는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 외에 많은 화합물에 대해서도 많게는 10분 정도면 계산이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리적인 시간,
네, 그리고 물리적. 시스템적인 시간,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고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굉장히 그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Q&A는 이 정도로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Q&A 지금도 계속 남겨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전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Q&A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설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설문지도 자세히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